K 니어러스트 네이버즈는 KNN, 즉 K 최근접 이웃이라고 불리는 기법으로 저희가 머신러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측 모델들 중에 가장 간단한 모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KNN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거리, 그리고 어떤 데이터들이 모여 있을 때 그 모인 데이터들은 서로 유사하다고 가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K-니어레스트 네이버 클래시피케이션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 모델인가? 예측 대상 데이터가 하나가 들어왔을 때 해당 데이터랑 가장 근접한 K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이 예측 대상 데이터의 결과를 예측하는 기법이 바로 K-니어레스트 네이버즈입니다. 즉,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새로운 데이터를 빨간 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K계의 가장 근접한 데이터에 파란색 혹은 노란색으로 분류하겠다라고 설정을 하는 거죠. 이때 이 K계를 3개로 설정한다면 빨간 별에서 가장 거리가 가까운 3개의 근접 데이터들과 비교하여 가장 많은 데이터인 노란색으로 분류하고, 만약에 K를 7개로 설정을 한다면 K계의 가장 근접한 데이터인 7개의 데이터 중 가장 많은 데이터인 파란색을 기준으로 이 빨간 별을 분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책에서는 이제 보팅, 그러니까 투표 결과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도 비슷하게 가져온 것 중 하나가 미국의 워싱턴주 시애틀에 사는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번 24년도 미국 대선 선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투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KNN으로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 보시면 이제 WAS라고 돼 있는 이 주에서는 이제 한 12명의 대표자들이 대체적으로 투표 성향이 데모크라틱 캔디데이트다 라고 이 지도에서 표현이 되어 있으므로 제임스도 따라서 데모크라틱 캔디데이트에 투표를 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 예측을 해서 결과를 내놓는 것이 KN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KNN 같은 경우는 결국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해당 데이터와 근접한 데이터들 중 가장 다수의 예측 결과를 가지고 이 아이도 똑같이 이러할 것이다 라고 추측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머신러닝 기법이랑은 달리 예측한 결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즉, 위에서 저희는 제임스라는 사람이 데모크라틱 캔디데이트를 투표할 것이다 라고 예측 결과를 냈을 때 그 근거는 이제 제임스가 사는 그 두 사람들의 대체적인 투표 성향을 근거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이 제임스라는 사람이 데모크라틱 캔디데이트를 보팅을 할 때, 뭐, 결혼 여부라든가, 재정 수입이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그런 팩터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죠. 책에서는 이제 투표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함수를 작성을 할 수 있다고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익숙한 리스트, 그리고 항목별 개수를 세는 데 유용한 카운트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어떤 라벨이 들어왔을 때 어떤 라벨이 최종적으로 몇 개가 있는지를 세고, 그 중에 가장 많은 횟수를 가진 데이터를 하나를 뽑아서 이 아이가 최종적으로 투표에서 1등이다. 즉, 제일 많이 뽑혔다. 라고 리턴 값을 보내주는 로우 메저리티 보트라는 함수를 책에서 정의했었습니다. 어서트라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해당 결과에 대해서 옳은지 또는 이 데이터가 틀렸으면 펄스라든가 에러 메시지를 표시를 해주는 그런 예약 명령어죠. 저희가 만약 로우 메저리티 보트라는 함수에서 A, B, C, B라는 투표 결과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실행을 했을 때 해당 결과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B가 나오는 것이 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투표를 하다 보면 가끔씩 동률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저희는 3가지 방법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동 1위 중 하나를 랜덤으로 선택을 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KNN 기법을 살짝 적용을 해서 이 공동 1위 중 하나의 디스턴스의 가중치를 부여를 해서 이제 가까울수록 제일 가중치를 깊게 부여를 해서 가까운 순서대로 이제 최종 1등을 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KNN이 채택한 방법은 3번으로 유일한 승자를 가릴 수 있을 때까지 이제 가장 거리가 먼 순서대로 K개, 즉 고려할 이웃 데이터의 수를 점차적으로 감소를 해서 다시 재투표를 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3번에 대해서 3번을 고려하여 이제 로우 메저리티 보트 함수를 고친 결과가 바로 밑에 있는 메저리티 보트 함수인데요. 거의 유사하지만 이제 다른 부분은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위에서 투표 결과를 뽑을 때는 단순히 가장 많은 투표 결과 값을 가진 하나를 선택을 했지만 이제 아래에서는 그 동률인 결과가 있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제 투표를 총 몇 개를 받았을 때 가장 공동 1위가 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위너 카운트라는 변수로 가져왔고, 그리고 이 위너 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모든 위너의 숫자를 가져옵니다. 만약 이제 동률인 공동 1위가 없다면 이제 그 한 명이 최종 1위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라벨즈에서 가장 거리가 먼 하나를 뺍니다. 즉 위에서는 이제 A, B, C, B, A가 있을 때 저희가 A와 B가 각각 2표씩 받았기 때문에 동률이죠. 이때 이제 마이너스 2를 도입함으로써 즉 A, B, C, B까지 이제 네 개의 그 근접 데이터만을 고려해서 다시 메저리티 보트를 행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A, B, C, B까지만 고려가 되기 때문에 최종 2표를 받은 B가 다시 최종 1위가 되는 식입니다. 근데 거기서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게 말씀하세요. 그 함수가 아니고 지금 그 투표하는 그 예를 드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디스턴스를 구해야 누가 당선이 될지 그걸 예측하는 건데 네. 거기에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셋업을 하는 거예요? 거리를 구하려면 숫자가 있어야 거리를 구할 것 같은데 데이터를 어떻게 셋업을 하는 거예요? 일단 워싱턴주의 예시를 들었을 때는 데이터를 잠시만요. 이제 시애틀주에 살기 때문에 그 살고 있는 거주 지역으로부터의 데이터를 아마 구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예. 여기 있는 코드 같은 경우는 제가 책을 보니까 디스턴스라는 거를 이 리스트에 리스트에 있는 순서를 디스턴스로 일단 가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접 데이터가 아래와 같이 주어졌을 때 거리는 사실 여기서 거리를 구하기는 매우 무리가 있기 때문에 리스트에 가장 먼저 등록된 순서가 거리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논리를 전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볼 때 그건 지금 숫자가 없기 때문에 디스턴스는 전혀 구할 수가 없는 거고, 제 생각에는, 리스 네네. 거기는 지금 뭐가 제일 많이 나타났냐, 지금 그것만 하는 거잖아요. 아, 네네. 근데 디스턴스를 구하려면, 스퀘어 루트를 해가지고 두 숫자를 빼가지고, 더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쵸, 그건 그쵸.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데이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예. 이제 리스트의 인덱스로 아마 거리 개념을 약간 유사하게 도입을 한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이제 뭐, 네. 저기 제가 책을 보니까 저한테 책이 있다는 걸 오늘 알고 되게 놀랐는데 어머, 제가 보니까 이거 같아요. 첫 지금 맨 앞에 있는 A가 제일 가까운 데이터, 아, 그 다음 그렇죠. B가 그 다음 가까운 데이터. 그러니까 가까운 거를 5개를 뽑았더니 A, B, C, B, A가 나왔는데 지금 A랑 B랑 저기 동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A랑 B랑 둘 중에 뭘 뽑아야 되지? 그럼 가장 먼 거를 빼고 그 다음에 다시 해보자. 라고 했을 때 B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B라고 결정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이해하는데, 여기서 네. 이건 지금 보팅이잖아요.
네. 보팅을 하는 거지 실제 디스턴스를 구하는 과정은 아닌 것 같거든요. 디스턴스는 아, 이미 네. 구했다고 가정하는 거죠, 여기는. 네네. 음, 아, 인덱스로 디스턴스를 본다고요? 네. 아마 예시가 조금 디스턴스 개념이 빠져 있어서 그 조금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아니요. 있기는 할 것 여기 같아요. 하여튼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assume that labels are 네. ordered 아, from 그래요. 예, 예, 예. nearest to farthest 돼 있는 그러니까 어디요? 어디? 위에 거기 코멘트예요. 코멘트에 이렇게 가정돼 있네. 아니, 그 밑에 assume. 함수를 정의한 부분에 예, 예, 그, 그 여기요. 여기. 큰 따옴 필석에 아, 네. 아, 그게 그 뜻이었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리스트 5개는 이미 가까운 것부터 5개를 뽑은 거예요. 예, 예. 네. 저는 그 아까 지도에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아, 네, 워싱턴 맞아요. 시애틀 쪽에 보면은 그 어디지? 여기 보면은 워싱턴주 사람들 K-12 있잖아요. 아, 네. 요게 그러면 워싱턴주 사람들의 주요 투표 성향이 K-12란 말인가요? 아,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가져온 자료가 약간 설명이 조금 더 있었는데, 약간 파란색이 이제 데모크라틱 캔디데이트 투표 성향을 가진 주들이고, 이제 빨간색이 어퍼지트 사이트, 반대당에 대한 캔디데이트에 대한 보팅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주 사람들, 즉, 여기서는 이제 뭐 12, 3, 3 뭐 이렇게 된 게 약간 K로 대변될 수 있는데, 이 아, 주의 사람들이 예, 파란색이기 때문에 데모크라틱 캔디데이트의 보팅 성향을 가진 주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12가 여기에서 나오는 아,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이거는 K는 그럼 거리가 아닌 거 모양이죠? 얘는 이제 K, 이제 여기서 K라는 거는 결국 저 12, 3, 3이라고 돼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단위? 임시로 부여된 이 넘버를 의미를 하는 것 같고요. 이게 우리 네, 지금 그 KNN의 K인가요? 이게? 아니면은 아니, 단지 KNN은 이 K 자체가 이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근접 데이터를 몇 개를 가지고 올 것인가. 즉, 해당 데이터와 가장 근접한 데이터를 몇 개까지 우리가 볼 것인가에 대한 개수를 K라고 이제 변수를 정의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지도에 다시 가시면은요. 이게 만약에 이 숫자들이 다 K라고 하면 이 중간에 그 뭐가 있고 예. 그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여기서. 그죠? K는, 예, 그 뜻은 다른 아니고, K인 그러니까 거죠. 이제 네네. 아니, 이제 보면서, 그러니까 그릴 수 있어요. 그 강성훈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맞는데, 그건 이제 저도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그 중간이 지금 생략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러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길래, 지금 메저리티 보트를 찾아낼 수 있는 거냐, 이제 그게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거리를 구해가지고 그 거리를 소팅을 해서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보이는 거, 그거 지금 여기서는 5개잖아요. A, B, C, B, D. 이게 타겟 베리블이잖아요, 지금. 아, 네네. 그러니까 그 타겟 베리블하고 그 실제 숫자하고 연관이 어떻게 돼 있을 때 도대체 테이블에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을 해서 저 5개의 타겟을 저걸 찾아냈는지, 그래서 아, 이걸 하려면 데이터를 어떻게 도대체 셋업을 해야 되고, 그게 네. 지금 방금 보여준 그 지도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게 궁금한 방금 거죠. 보여드렸던 지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KNN 개념을 일단은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가져온 거라서 밑에 있는 코드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데이터들이고요. 에,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한 디스턴스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건 이제 밑에서 아마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선 그냥 빈도수만 네네. 나타낸 그렇죠. 거 예. 네, 그런 거죠.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KNN이 대충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아이디어를 전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코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동률일 때 어떻게 함수를 하냐 이거 나타내는 거예요. 동률일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냐. 예, 여기 위에 미국 지도 제가 찾아봤는데요. 숫자가 저거네요. 그 어떤 거? 각 주별로 그 보트 개수네요. 그렇지. 예, 음, 예. 네, 12개. 네, 12개 네. 보트 네, 파란색. 그거였습니다. 뭔가 일렉토럴 칼리지 그거 말하는 거죠. 네, 일렉토럴 보트 캐스트. 네, 뭔가 검색하다 보니까 위키피디아 페이지가 나왔어요. 똑같은 이미지가 나오네요. 뭔가 거기서 가져온 것 같긴 해요. 네, 캘리포니아가 55명이면 엄청나긴 하네요. 그 선거 인단을 얘기하는 건가요? 선거 인원? 네, 네, 예, 대선거 예. 인단. 네, 근데 이게 2024년도잖아요. 이건 그런데 2024년도는 아니고, 만약에 이제 2024년도에 이제 제임스의 이제 투표 성향을 KNN으로 예측을 하게 된다면, 이 지도를 근거로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 이거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네네.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그러니까 빨간색이기도 하고 파란색이기도 하고 바뀌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스윙 이렇게 보트인가요? 스윙 스테이트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데모크래트 쪽은 아, 그러면 아, 민주당이 이긴다는 예측이네요, 이거는. 그렇죠. 어. 근데 오노 이게 선생님은 어디예요? 빨간색 어디? 빨간색 같은. 여기 예? 여기가 콜로라도. 콜로라도거든요. 아, 거기에요? 제가 콜로라도, 콜로라도군요. 오하이오, 플로리다 여기가 그 행잉체도 있잖아요. 아, 옛날에 스윙보트 지역이 하시는구나. 예, 네, 그렇죠. 네. 저는 지금 2020년 미국 대선 위키피디아 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세 개의 주가 정확하게 색깔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네요. 아, 민주당이 이긴다고 예측을 해놨네, 여기는. 그렇네요. 이건 대충, 대선도 뭔가 재밌어 보이네요. 대충 네.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음, 잠깐만요. 예, 이렇게 네. 테이블이 있으면, 여기가 스테이트, 이게, 여기가 스테이트가 있고, 여기가 받은 이제 넘버가 있고, 이렇게. 그럼 여기가 지금 뭐, 워싱턴이 아마 이런 상황이 12개, 이렇게 쭉 정렬이 되겠죠. 오레곤이 7개, 그 다음에 뭐, 아니, 여기 그것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 파티 해가지고, 여기 데모크라틱, 여기는 뭐였지? 뭐, 리퍼블리컨 아닐까요? 예, 아이다호가 말로 보시는. 리퍼블리컨이죠. 네. 리퍼블리컨,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된다는 거지. 네, 그렇게 아마 표로 정리하면 나오지 이렇게 않을까. 정리하고, 맨 마지막에 그럼 이제 24년에 워싱턴에 몇 배, 이거하고, 이거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예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워싱턴에 누군가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투표를 이제, 하게 되면은, 네, 예, 어떤 24년도에 무엇이 이제 나올 하게 것인가. 된다면, 그러면, 아닌데. 이게 이 숫자가 있어야 이거하고 계산을 할 텐데, 나머지들 다. 뭐, 숫자라기보다는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건 이제 워싱턴 주 자체의 이제 뭐 24년 투표 예측이신 것 같은데, 예. 여기서, 음, 네,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문제로 주어진 게 그 워싱턴 주에 사는 시민 한 명에 대한 선거 투표 예측을 이제 이 예전 지도를 가지고 구하는 거라서 예, 아마 예,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디스턴스를 구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거주 지역이 워싱턴 주를 근방으로 해서 아마 데모크라틱 캔디데이트 뭐 이렇게 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는 네, K가 기준점이 될 텐데 여기에 네. K 숫자를 그러니까 K 변수를 어떻게 데이터 테이블에서 표시할 수 있는가 이게 질문인 것 같아요. 이런 아, 종류의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아마 밑에서도 조금 다루기는 하겠지만, 이제 뭐 KNN 기법의 이제 단점이자 한계로 좀 지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K를 정하는 게,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트라이얼 앤 에러를 좀 통해가지고, 임의로 이제 실험자의 주관적으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K 위에서 보신 것처럼 사실 이제 뭐 K를 7로 하면은 이제 파란색인데 K로 3을 하면 또 노란색이 되고 막 이런 좀 부정확한 예측을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 이 기법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약간 그 게스를 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제 게스를 좀 해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지도를 생각하면 지도를 안 옮기셔도 되는데요. 이제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런 게 있어서 아까 12개였죠, 그죠? 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워싱턴 주만 생각한다고 하면 K 완전 그냥 아무 때나 쓰는 거예요. 뭐 아, 네,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해서 여기랑 이 K가 6 정도 되면 데모크랙 정도고 12 정도 되면 리퍼블리칸이라고 이렇게 치면은 이제 아니면 뭐 이게 퍼센티지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뭐 이렇게 그건 뭐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아니고,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건 전혀 아니면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내부가 전체 워싱턴 이거 S라고 쓰면 되겠죠? 이거라고 쓰고 이제 10이고 얘가 일단 데모크라틱이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이 주 안에서도 사실 여러 부가 있을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아까 봤던 이 별표 새로운 데이터가 아마 제임스 씨가 그 중에 그 수많은 워싱턴 주에 뭐 시애틀도 있고 다른 주도 있겠지만 다른 도시도 있겠지만 그 중에 여기 산다고 쳤을 때 여기서 이제 뭐 약간 K 값을 이런 식으로 적는다고 치면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조금 가져오면은 여기는 약간 파란색 이제 여기가 약간 빨간색 대중에서 그냥 그다음에 제 이런 식으로 생각에는 네. 그 지금 보여주는 그거는 그냥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최근접 이웃이라는 기법? 아, 네. 이걸 그냥 아이디어를 그냥 설명한 거에 불과한 것 같아요. 이거를 아까 그 여기 앞에 설명한 그 그림처럼 이해하려고 한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쉽게 말하면 근처에 있는 거 가지고 그걸 하나로 그냥 분리해 버린다는 거죠. 아, 네, 그렇죠. 데모크рат인지 아니면 결국 아이디어는 리퍼블리칸인지. 그 워싱턴 주, 즉 살고 있는 최근접 그러니까 이 주의 지도상에는 평균을 아까처럼 기준으로 어떤 하는 거죠. 그 유클리드 거리 개념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지도로 그냥 하나로 표시한 거잖아요. 주별로 어, 표시한 거기니까 아까처럼 이 그 원 그려놓은 거는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거리 가지고 가장 몇 개를 뽑은 데이터를 뽑는 그런 개념으로 할 것인데 여기서 그냥 아이디어가 근처에 있는 거 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분류를 해버린다는 그 그냥 아이디어만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지도. 그, 약간 다시 게스해 보면 유리 쌤 밑으로 좀 내려가 주시겠어요? 그 아까 어디 갔지? 동그란 그 아, 별표 그거 나온 거 뭐, 있잖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여기 K 숫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K를 어떻게 설정을 해주고 이게 이 사람이 좌안이었나요? 누구였나요? 근데 여기 이제 이쪽이 파란색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뭔가 이 안에 잡았으면은 여기에 빨간색이 많았을 텐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파란색으로 잡았기 때문에 K가 여기가 이제 워싱턴의 어, 그 해당하는 어떤 K 넘버이겠죠, 그죠? 그렇게 잡았더니 요 근접한 거에는 파란색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저는 파란색으로 보팅할 것 같아. 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네. 예측해 보면 맞겠죠, 그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데이터 테이블로는 어떻게 표시할 건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복잡할 것 같아요. 이거의 가장 큰 아까 말씀하신 단점은 K를 그냥 주관적으로 아까 하신다고 하신 건가요? 그래서 K를 뭐 3이 아니라 2나 1이나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이 또 다른 전체가 결과가 나올 결과가 수도 있죠. 달라지게 되는 그런 네네네. 그런 문제가 생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 그래서 그게 KNN의 지금 단점이자 한계로 그럼 이 지적이 K를 되고 있는. 그러면 K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밑에 설명인 건가요? K 같은 경우는 따로 거기에 대해서 책에서 뭐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된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 실험자의 피상적인 이제 실험 시행착오에 의해서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예. KNN에서 K의 값을 잡는 기준은 좀 애매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모델에 식- 따라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네. 휴리스틱하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보통 루트 n으로 이렇게 잡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가 100개면은 여기가 100이 되겠죠. 그럼 K는 10개 정도로 잡는 이런 식으로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휴리스틱한 게 이제 맞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뭐 괜히 한 것 같아요. 근데 지도, 그 밑에 조금 내려가 보니까 미국 지도의 책에는 이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나오는데 그거 아, 보면은 네.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인기 이게 있는 언어요? 아, 네네. K nearest neighbors가요? 가장 인기 있어요? 아니요. 책에 저도 네. 지금 12장 보고 있는데 네. 여기 보니까 그림이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해서 지도가 하나 있는데 그걸 보면은 KNN 이해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그림이 근데 여긴, 아니, 없으려나? 네, 제가 그 그림을 따지를 못해가지고, 네. 도팅으로 대체를 한 게 아마 이 그림이었거든요. 네. 몇 쪽에 있어요, 책에? 그림이? 저는 이게 지금 몇 판이지? 2판인가? 158페이지 있거든요? 158페이지? 네. 12장 거의 시작하자마자 바로 있는데 혹시 책이 다르려나요? 저도 세컨, 2판이긴 한데, 네. 158페이지는 11장이고요. 다른가 보다. 예, 제일 처음 나오는, 12장에 제일 처음 나오는 그림은 아이리스 스캐터 플롯이라고 돼 있어요. 피겨 12 다른가 봐요. 네. KNN 그 챕터에 첫 번째 나오는 그림이 뭐예요? 그러면은? 그게 12-1이에요. 피겨 12-1. 네. 아이리스 스캐터 플롯. 그거예요, 그거. 네, 이거일 거예요. 아마 왜 판이 좀 다르지? 그런가 판이 보네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네요. 네네. 분명히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못 가져와서, 강성훈 선생님 보고 그냥, 계시는 건 어떤 건데요, 선생님? 그러면? 저 그 오라일리에서 나온 밑밥부터 시작하는 데이터 과학 조엘 그루스 지음 이 책이거든요. 똑같은데요? 네. 세컨 에디션이라고 얘기하셨죠? 전 영문판이에요, 한글판이에요? 한글판이요. 저는 영문판이긴 한데 네. 한글판이 다른 게 들어가 있나 봐요, 그러면. 제가 이거 좀 작기는 한데 이거 보여드릴까요? 보이려나? 이거 잠깐만요. 블러링 끄고. 와, 책 많다. 요 이미지 보이세요? 요거? 네, 지도인데요. 점이 네. 많고. 지금 이게 색깔별로 많이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점을 찍어 놓은 거거든요. 네. 어, 어, 어디 있나요? 어. 이거 보이시려나? 예, 보입니다. 예. 네, 네. 파란색이 파이썬이고 네. 뭐 저기 자바도 하나 녹색이 있을 거고. R인가요? 녹색이 네, R인데 R이랑 자바. 네. 그리고 빨간색이 자바이고. 네. 잠시만요. 비디오가 왜 꺼졌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어요. 죄송합니다. 아, 어떻게 했지? 에스크트 스타트.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잘못 눌렀어요. 보인다. 보입니다. 네. 씨. 요런 이미지가 저는 하나 있거든요. 영어 네. 책에는 없습니다. 우리 네. 책에는 아, 없는데. 그렇군요. 근데 KNN이 뭐예요? 이게 KNN으로 분석한 거라고요? 아니요. 여기다 KNN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어떻게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 사는 만약에 좌표를 안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를 보고 굉장히 그니까 약간 그 말이 안 되는 추측이기는 한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는 좌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파이썬을 많이 쓰더라. 그럼 너도 파이썬을 쓰겠지? 라고 생각하는 약간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 네. 마치 따지자면은 구글 메일을 써? 너 스파이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 죄송합니다. 예, 그냥 계속 해볼까요? 네. 그럼 여기 관련해서는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책에서 이제 설명한 게 아이리스 데이터 셋을 통해서 이제 뭐 KNN을 설명하는 그런 장이 있었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 셋이라는 게 세종의 아이리스 그 벚꽃이라고 하던데 벚꽃을 대표하는 150개의 꽃들에 대한 공개 데이터 셋인데 이제 종류별로 이제 꽃잎 길이랑 넓이, 꽃받침 길이랑 넓이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해당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 리퀘스트 임포트하고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가 있는 URL을 가져와서 아이리스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스 뭐 아이리스 로우라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하는데요. 위에서 읽은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를 이제 꽃받침 길이, 꽃받침 넓이, 그리고 꽃잎 길이, 꽃잎 넓이 이렇게 이제 행별로 분류를 해서 이제 라벨드 포인트라는 클래스로 이제 정의를 하는 그런 함수인데요. 아, 라벨드 포인트라는 거는 이제 위에서 이제 라벨드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하는데 어떤 데이터가 하나 들어왔을 때 벡터가 들어오면은 얘를 이제 포인트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얘가 좌표죠. 그리고 이 좌표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라벨 그 표시를 합니다. 아까 강성원 선생님이 예시로 들어주신 이제 뭐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르면 이제 어떤 좌표에 대해서 이 좌표는 이제 뭐 파이썬을 가지고 있다 혹은 자바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라벨드 포인트를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 셋을 이제 라벨드 포인트로 이제 파싱을 하는 함수가 이제 파스 언더바 아이리스 언더바 로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려보면은 응? 이제 해당 데이터 셋에 대해서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제 영문판에 있는 피겨 12-1을 이제 시각화를 스케터 플러스로 해봤는데 저희가 이 데이터 자체가 이제 총 4개의 피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4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4차원을 그리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책에서는 이제 각 1차원씩 하나씩 비교를 해서 총 12개의 그림을 가지고 데이터를 형성을 한 것을 하나, 둘, 셋, 넷, 6개의 데이터를 형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로가 이제 뭐 세팔 랭스고 이제 세팔 위드스일 때 각각 이제 세투사, 이제 버지니아, 배시 컬러 뭐 이런 식으로 세 종이 있다고 하는데 이 세 종의 분포가 각 가로축과 세로축의 좌표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는지를 비주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면은 사실 이제 뭐 그렇게까지 뭐 종류별로 뭔가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라는 인상을 못 받게 되는데 마지막 페탈 랭스와 페탈 위드스를 비교한 분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세종의 종류별로 이제 확연하게 이제 시밀러한 그러니까 비슷한 데이터들이 비슷한 위치에 몰려 있다고 몰려있는 그 모습을 발견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KNN을 활용을 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아마 잘 모르겠지만 어떤 데이터가 뭐 여기에 위치해 있다 하면은 이 데이터가 이제 최근접적으로 아마 가질 수 있는 게 뭐 거리는 잘 모르겠지만 한 1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마 얘와 비슷한 종류로 예측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실제로 이제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훈련을 하고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는가? 내 책에서는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 다루었던 스플릿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떤 아이리스 데이터가 들어와 오고
7대 3의 비율로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로 이제 분리를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스플릿 데이터 함수에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가 들어가고 7대 3의 비율로 들어간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로 분리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아까 아이리스 데이터셋이 이제 총 150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도 이제 150개에 0.7 그리고 테스트셋도 150개 중에 뭐 30%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게 되고 음, 실제로 5차 학년 아, 자,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지난 시간도 안 들어가고 가지고 여기서 훈련을 시킨다는 게 트레인한다는 게 네. 여기서는 뭘 하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분류를 해서 어떻게 아까 레이벨 뭐 이렇게 붙이고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거 뭘 한다는 걸까요? 어, 여기서 아마 트레인을 한다는 거는 이제 여기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어떤 최근접 데이터들에 대한 분포가 이렇게 그림으로 있잖아요. 얘네들이 하나의 이제 트레인 데이터 셋으로 볼 수 있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 셋이라는 거는 이제 얘네가 이제 최근접 데이터가 되었을 적에 그림 어디 갔니? 그러면 여기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는 원래 어떤 자료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네, 그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근접 데이터로 활용을 하는 것을 이제 뭐 트레인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바꾼다. 이렇게 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아이리스 테스트 셋은 이제 어떤 하나씩 데이터를 하나씩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얘를 무엇으로 예측을 하는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얘가 그 라벨이 뭐 예측값과 실제 값이 같은가 그러면 이거를 잠깐 테스트를 약간 위로 한다고. 올라갔을 때 아까 위에서 뭐 나왔었는데 잠깐 잠시만요. 윗부분에 그 데이터를 아까 온 선생님 질문했었던 건가? 하여튼 뭐 이렇게 그 벡터하고 뭐 이렇게 레이벨 붙이는 걸로 바꾸어 놓는 거 있잖아요. 그게 훈련이라고 보면 될까요? 여기서는 아까 잠시만요. 거기 나왔었잖아요. 어떤 어, 클래스 라벨드 정의하는 거. 포인트 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 이건가요? 예, 그렇게 만드는 그걸 말하는 훈련한다고 70%는 요렇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 30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넣어 가지고 이렇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리해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네.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제 생각에는 이게 그 하나가 벡터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그 꽃잎의 그 넓이 길이, 예, 그게 뭐 페털 위스가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꽃잎의 하이트, 그 다음에 또 뭐의 위, 뭐 꽃인가? 뭐 이제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그거의 위스, 그거의 하이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숫자가 들어갑니다. 길이 숫자. 그게 벡터예요. 이게 하나로 벡터로 묶어놨고, 원 바이 뭐4 벡터를 하나 예, 만든 예, 하나의 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 거기다 다음에 이름 하나 여기에, 붙여 놓고 예, 예, 여기 종류별로 레이블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예, 셋, 예, 뭐 무슨 레이블. 그러니까 예. 길이가 이 정도면 이런 종류의 꽃, 이 정도면 이런 종류의 꽃,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형식으로 데이터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게 바로 훈련이라고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제 생각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음,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이 레이블이 이미 다 있는 거예요. 트레이닝 데이터는. 이런 형태, 사이즈가 이런 숫자가 있을 때 이거의 레이블은 이거, 이거일 때는 레이블은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셋이고, 그러니까 이걸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가 이제 하나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되는데 이 데이터에 레이블이 아직 안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 디스턴스들을 다 구한다는 거지. 첫 번째 로하고 디스턴스 구하고, 두 번째 로하고 디스턴스 구하고. 음, 그러면 음, 여기에 이제 디스턴스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디스턴스를 갖다 소팅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거에서 가장 먼 것까지. 음. 그러면 소팅을 하면 이제 K란 말은 뭐냐면 난 이 5개를 볼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먼 것까지 5개를 볼 거야. 그렇게 해서 네. 5개를 봤을 때 그래 5개 이게 뭐 어떤 하나의 꽃이 되겠죠. 저는 아니면 이제 머저리티는 용어 4개는 때문에 이제 그렇죠. 네. 여쭤봤는데요. 그 과정은 이제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음, 훈련이라는 데이터를 훈련시킨다는 개념은 원래는 어디서 어느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그냥 날 것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거를 뭐 그 KNN 이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아까 꼴로 이렇게 어떤 1 by 4 벡터로 만들고 거기다 뭐 라벨을 하나 붙이는 그런 형식으로 만드는 그 데이터를 일종의 가공한다고 할까? 그 가공을 아마 훈련이라고 표현했나? 저는 이제 그렇게 그 음, 용어상 이게 제가 그런 의미인가? 알기로는 그 데이터 100%를 다 여기에다 던지면 얘는 그걸 다 100%다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컴퓨터는. 그렇게 되니까 다른 새로운 데이터를 훈련을 할 수 없으니 70%는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그거를 트레이닝 한다고 하는 거고, 30%의 그 데이터,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를 얘들한테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판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트레이닝 데이터는 기존의 완벽한 데이터를 30% 가지고 30%를 던져서 이 모델링을 한번 하는 그러니까 거를 완성된 데이터, 아까 우리 선생님 표현으로 트레이닝한다라고. 보면 레이블도 다 붙어 있고 한 완성된 네네. 거고 네네. 아직은 안 붙어 있는 어떤 게 이제 아직 이제 나중에 실험하는 데이터고 그렇게 네네네. 그걸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대략은 알 것 같아요. 듣다가 잊어버렸는데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게 뭐지? 우리가 받는 데이터는 꽃잎의 길이, 넓이 이런 거고, 그러면은 레이블은 뭔데요? 그러면 여기 있는 새 종류, 그러니까 어떤 아이리스의 종류인지. 새 종류가 이제 라벨이. 아, 그러니까 그러면 트레이닝 데이터를 컴퓨터가 받아가지고 트레인하는 거는 대략 요런 종류의 파라미터를 요런 종류의 그 꽃받침과 꽃잎의 길이와 너비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대략 세토나다, 대략 그, 버지닉하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공식을 찾는 거죠, 그죠? 뭐 확률적인 그 수학적인 공식을 찾아가지고 나름 그래가지고 이제 70%를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로는 이걸 일반화할 수 있는가,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좀 전에 자, 토마스 모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게 되게 예리한 질문인 건데 이게 되게 보면은 그냥 정답 알려준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 들어오면 거기서 제일 가까운 걸 가지고 정답으로 추정하겠다라는 건데 여기는 뭔가 훈련이라는 페이지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슨 기계학습에서 학습하는 뭐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 보통 머신러닝에서 훈련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 모델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가 있어서 내가 정답을 주면은 그 정답을 잘 맞추도록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이 그냥 거리만 재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훈련 페이지가 없는 게 맞아요. KNN은. 트레이닝 페이지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음. 네. 네. 그냥 데이터만 주면 그게 끝인 거예요. 음. 데이터 가공하는 그 과정을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될까? 막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KNN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레이지 러너라고 부르더라고요. 트레이닝 게으, 페이지 없이. 네. 게으른 언어인가요? 네. 레이지 러너라고 부르고요. 그 가장 외의 간단한 것들, 방식이네, 이게. 네. 그 외의 것들은 이거 러너라고 부르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트레이닝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책에서 그렇죠. 이제 아이리스 트레인이나 아이리스 테스트라고 분류를 한 거는 이제 어쨌든 스플릿 데이터만 함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명칭만 이렇게 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음. 저거는 일종의 컨벤션이에요. 아마 그 머신러닝 할 때는 다 저런 식으로 쓸 거예요. 뭔가 이름 언더바 트레인, 이름 언더바 테스트. 근데 이것도 일종의 그 지도학습인지 뭐 그런 개념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뭐 그런 네. 자, 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지도학습이죠. 이렇게 주어준 이렇게 이건 이거다 이렇게 하고 처음에 이제 딱 알려주는다는 의미에서 훈련이라고 네. 볼 수도 있어. 지도학습이죠. 이 KNN도.
네, 다음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네, 일단은 테스트 셋과 트레이닝 세트, 이제 뭐, 사실 이제 뭐, 트레이는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어떤 주어진 데이터 내에서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성능이 나왔느냐, 그거를 정리한 표를 이제 컴퓨전 매트릭스, 즉, 오차 행렬이라고 하는데, 이제 포문을 열심히 돌려서 오차 행렬을 구해본 결과가 조금 보기 가독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제 뭐 섹토나일 때 뭐 섹토나를 맞춘 게뭐 13개, 뭐 100, V를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베시컬러 뭐를 했을 때 제대로 맞춘 게 15개, 버지니아를 했을 때 맞춘 게 16개. 그리고 버지니카를 원래 버지니카여야 되는데 베시컬러로 이제 잘못 예측한 경우 상권, 뭐 이런 식으로 뭐 예측이 되는 그런 구조를 이제 확인하는 코드가 위에 코드고요. 음,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뭐 아이리스의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이제 뭐 KNN을 다음과 같이 뭐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런 익샘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은 이제 펄스 오브 디멘셔널리티라고 해서 이제 KNN의 단점 또는 한계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 논의했던 것처럼 KNN은 새로운 데이터, 그리고 모든 학습 데이터, 혹은 주어진 데이터 간의 거리를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계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요. 고차원 공간, 저희가 이제 아이리스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4개였기 때문에 4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차원이 올라가고 이제 고려해야 될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서로 거리 축도의 유효성이 떨어지고 이러한 점은 이제 컴퓨터 메모리 요구사항이나 처리 시간, 성능 등의 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영문판 피겨 12-2번의 그림인데요. 차원 수가 증가할수록 이제 뭐 데이터 사이의 평균 거리도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KNN을 쓰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일단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제 가로축이 디멘션의 넘버, 즉 제공되는 데이터 수의 넘버인데요. 총 0개에서 100개까지 올라갈수록 각 데이터들 간의 이제 거리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보시면 이제 어베리지 디스턴스라고 해서 거리 평균도 올라가고 있고 최소 거리도 사실 뭐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그림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보가 많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이제 각 데이터 간의 실제적인 거리가 너무 멀어지게 되고 이것은 이제 KNN을 사용해서 이제 K 값을 정하고 K 값에 따른 이제 결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커스 오브 디멘셔널리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뭐 설명을 해주는 그림이 하나 더 있는데 앞서 위에서 봤던 거는 이제 어베이지 디스턴스 즉 평균 거리랑 최소 거리를 각각 그냥 표시를 했다면 이제 이 평균과 미니멈 즉 최소 거리와의 비율을 통해서도 이제 차원이 증가할수록 얼마나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지 측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차원 데이터 셋에서 가장 근접한 데이터는 평균보다도 거리가 가까운데 이제 고차원일수록 평균보다 거리가 가깝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많을수록 차원 축소를 먼저 고려를 해서 이제 데이터를 설계해야 된다라고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코드는 사실 이제 뭐 매트플랫을 사용해서 이제 시각화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책에서 설명하는 것은 이제 가로축 디멘션의 크기가 증가를 할수록
미니멈과 어베리지 그 평균 거리의 이제 이격수가 매우 증가를 한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거기 그 아까 위 잠깐 올려보시면 그 차원의 저준과 저게 제가 잘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아, 네네. 설명해 놓은 게 아니 아까 밑에 뭐라고 또 설명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될까요? 예 거기 아, 네네. 많은 차원을 가질수록 평균보다 거리가 가깝다고 할 수 없게 된다. 어,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차원 데이터셋이라는 건 사실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어, 이 저희가 위에서 봤던 아이리스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와 세로, 페탈 렌스와 페탈 위드스만을 가지고 대비했기 때문에 얘는 2차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이제 유클리드 거리 공식을 사용해서 쉽게 이제 거리를 유출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 거리를 3차원으로 이제 페탈 렌스랑 페탈 위드스 거기다가 뭐 페탈 렌스까지 더하겠다 하면 XYZ의 거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거리가 기존에 대충 한 이 정도였다라고 친다면 3차원이었을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참 거의 2차원이 아니라 뭔가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나는 네. 좀 가장 가까운 거리보다 평균 거리보다도 더 그러니까 그 문구가 멀어진다. 약간 뭐라고 이해가 잘 안 생각하냐?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가장 근접한 데이터는 그러니까 많은 차원일수록 평균보다 거리가 가깝다고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근접한 데이터를 찾는데 그게 평균적인 거리보다 가깝다고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예. 저도 이해 안 근접한 갑니다. 저게 데이터가 평균보다 가까운 걸 근접하다고 그러지 않나요? 저게 그러니까 저 말은 조금 오류가 있을 것 같고요. 밑에 그 그래프 보시면은 잠시만요. 밑에 파란색으로 네, 나왔던 그래프 있잖아요. 이거는 됐다. 네, 요거. 네네. 이게, 그러니까, 에버리지 디스턴스 분의 미니멈 디스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은 안 넘는 건 당연하죠, 사실은. 에버리지보다 당연히 미니멈이 더 가까울 테니까. 근데 0.8씩이나 되잖아요, 100차원이 되니까. 음. 과연, 제일 가까운 것과 평균 거리의 비율이 80%씩이나 되면은, 가깝다는 걸 정말 가깝다고 할 수 있냐. 그냥 예. 가깝다는 게 그냥 평균 거리만큼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네요. 네네. 약간 100차원 그런, 정도가 네. 되면은 네. 그냥 가까운 거리가 평균 거리다 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거리나 평균 거리랑 비슷하다. 네, 비슷하면은 그 가까운 거를 정말 그 가장 가깝다는 거를 가지고 추정을 해도 되냐라는 말인 거죠. 아, 아, 평균이랑 별 차이가 안 나니까. 이게 가까운 거리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려고 했는데 뭐 데이터마다 뭐 그 평균 거리나 비슷하게 되니까 거기서 거기라 이런 얘기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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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분류 기준이 될 수 있냐 이런 얘기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흠. 아마 제가 이거는 이제 뭐 영문판 보고 그냥 대충 번역을 해놓은 거라 가지고 아마 조금 더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음. 어쨌든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이제 차원이 올라가고 데이터 수가 증가를 할수록 이제 근접 데이터와 이제 근접 거리와 이제 평균 거리가 차이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근접함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할 수 있다가 이제 결론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책에서는 이제 고차원 공간에서 데이터 거리를 이제 희소성과 밀집성을 대비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가 1차원의 데이터, 50개의 랜덤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이 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랜덤으로 이제 0에서 1 사이에 있는
뭐 랜덤 50개의 유리수를 뽑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대충 뭐 거리가 이제 시각화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2차원부터는 이제 똑같이 이제 2차원에서 0에서 1 사이에 50개의 랜덤 수를 선택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제 거리를 확인을 하실 수 있고 3차원 데이터로 확장을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이제 시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차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거리를 시각화를 했을 때 점점 거리가 차원이 올라갈수록 조금 멀어진다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이제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다. 가 이제 이 책에서 이제 근거로 삼고 싶었던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리가 그 바코드 멀어진다는 게 같이 생긴 거 다시 한번 이게 아, 바코드. 네. 이렇게 이게 이게 뭘 의미하죠, 이게? 1차원이라고요? 1차원 데이터인데 1차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Y축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각화를 해야 돼가지고 제가 임의로 이제 Y값을 전부 1을 넣어서 이제 뿌린 겁니다. 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원래 바코드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수평선상의 선? 대충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근데 네.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매트플랫 리뷰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책을 좀 첨부를 해서 Y값을 동일하게 1을 넣어서 둘로 약간 좀 시각화를 한 거에 불과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네. 뭐 아까 붓꽃 케이스도 보면은 그래도 네. 그 특징이 뭐 단 하나만 갖고 하면 잘 분류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뭐 그 한 4개 정도로 하니까 어느 정도 분류가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차원이 너무 낮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좀 몇 개 좀 특징적인 걸 몇 개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너무 많아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너무 아, 네, 많으면 맞습니다. 곤란하다 뭐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미아 선생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이제 K 값을 어떻게 정하는가. 그리고 이 디스턴스의 뭐 영향이 어떻게 차원에 따른 이제 디스턴스와 K 값의 뭐 영향 관계 이런 게 이제 KNN의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일단 제가 준비했던 건 여기까지.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근데 저 실제로 질문이 있는데, 그 말씀하세요. 네. 네. 답이 간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차원이 높을수록 거리가 더 멀어진다고 하는데, 네네. 근데 제가 그래프로 볼 때는 3차원 그래프 보면 아, 네. 별로 안 멀어 보이거든요. 왜 멀어지는 건가요? 음, 이거는 이제 약간, 음, 저도 계산으로는 해보지는 않았기는 한데, 음, 저희가 뭔가, 이- 뭐, 뭐, 근데 이때랑, 예를 들면 어떤 실직선, 직선 하나 1차원으로 생각해서 직선 위에 이제 점들을 찍었다. 근데 이제 그 점들을 이제 그 차원을 좀 확장시켜서 평면으로 2차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처음에 그 실직선 위에 있을 때는 하나의 그 숫자 하나씩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숫자를 뭐 1이 있었는데 거기다 y 값까지 하나의 그 뭐냐 그 성분 하나 추가시켜서 뭐 1,5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원래 0에서의 거리가 더 멀어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뭐 하여튼 대충 말하면은 원래 무슨 말씀하시는지 0하고 1하고의 거리가 있다가 그 1이라는 데이터를 이제 2차원으로 확장해서 1,5로 만들었다. 그러면 0,0하고 1,5의 그 음, 거리 그 공식 있잖아요. 그 벡터 네네네네. 공식 같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해보면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그거 있잖아요. 그 예, 공식도 예, 예. 거리가 늘어날 거고 또 3차원으로 해버리면 뭐 1,5,8 뭐 해버리면 또
0,0,0에서 이 거리를 재보면 더 커질 것 같고 뭐 그렇죠. 평면에서 그런 다 해결될 거리가 입체가 되니까 그만큼 입체에 올라간 만큼의 고도만큼 더 더해지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1차원에서는 가까운 거리였는데 2차원으로 했더니 예를 들면 1차원에서는 2가 2보다는 1이 더 가까운데 0에. 근데 2차원으로 했더니 1이 뭐 1,100이고 2는 뭐 2,1이다 이러면은 요게 더 가까운 2차원에서도 가까운 거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다 끝난 것 같은데. 아까 은옥 선생님 질문하시려고 아.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그냥 실제로 이게 그 세팔 데이터 그 스트럭처하고 그 각각의 디스턴스 구하는 거 그 코드가 어디 있나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디스턴스는 지금 네. 어디에 디스턴스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KNN 클래시파이 글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리니어 디스턴스를 알지브라에 나오는 그거를 쓰는 것 같은데. 네. 그걸 그걸 디스턴스는 쓰는데 그거를 쓰고 있어요. 그걸 쓰고 있는데 이게 좀 숫자들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저는 그게 안 보이니까 그건 KNN 클래시파이 펑션 안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KNN 클래시파이 펑션이 없나? 여기는 단순히 거기에 이제 있어요. 거기에. 서칭을 하고, 거기에 여기 여기. 위에 스크래치 리니어 알지브라 임포트에서 벡터 디스턴스라고 들어있긴 한데. 지금 여기 여기 KNN 클래시파이 함수 보면은 그 이거예요. 이거. sorted의 키가 디스턴스로 돼 있잖아요. 예. 네. 이게 저게 디스턴스. 결국 네, 디스턴스를 가지고 sort를 한다는 얘기죠.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여기 소팅을 해서 거기에서 뭐 탑 5개, 10개 그런 식으로 뽑겠다는 그게 K 값인 거고. 소르티드가 순서를 쭉 이렇게 줄 세운다는 그러니까 뜻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고 이게 그 실제 데이터셋에 있는 그 숫자들이고 뉴 포인트 이게 레이블이 없는 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이게 뭔지 이제 하기 위해서 둘 사이 이제 거리를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리가 나오면 그걸 소팅을 하는 거죠. 가장 가까운 거에서 가장 멀리까지. 그래서 K를 5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위에 소팅한 결과에서 위에 5개를 꼽는 거, 뽑는 거. 벡터 간의 차이 뭐 그런 뜻이겠죠. 그거죠. 벡터의 디스턴스. 차이.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P 뭐 하고 뒤에 뉴 포인트라고 그 두 개의 벡터가 그거의 거리니까 벡터 뺄셈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레이블이 없는 거고 이건 레이블이 다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숫자들만 이제 계산하면은 그 거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레이블이 로마다. 없는 그러면 그 결과값을 갖다가 이제 소트를 하면 이제 그 디스턴스가 가장 작은 거에서 큰 것까지 소팅이 되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K 값을 몇 개를 뽑겠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K 값 뽑는 건 지금 안 나왔죠 여기서 아직. 네, 다 맞습니다. 위에 이제 메저리티 보팅 그게 K 값 정하는 그런 것 같아요 거기. 근데 이걸 좀 숫자로 저는 이제 이게 결과값들을 실제로 디스턴스가 얼마가 되고 소팅을 했을 때 어떻게 되고 이제 그걸 좀 보고 싶어가지고 그게 궁금했는데. 그렇죠. 지금 여기 써놨네 여기. 그러니까 order the label point from the nearest farthest. 그게 이거 지금 소팅이. 그러니까 거리를 계산을 해서 가장 가까운 거에서 가장 먼 것까지. 그렇게 해서 find the level for K closest 이거는. K nearest level은 잠깐만요. 이게 distance. 그렇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K 값을 우리가 지금 넣어주는 거잖아요. 나는 K를 몇 개를 하고 싶어. 지금 그건데 이 K 값이 지금 어디서 오는 거지? 여기 있네. 여기에 들어오네. 우리가 지정해 주는 거죠. K를 나는 5로 할 거야.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여기에서 이제 by distance 값이 뭐냐면 이 5개의 거리가 나오겠죠. 가장 가까운 거에서 먼 게. 그걸 이제 for로op으로 이제 돌려서
레이블을 뽑는 건데, 그죠? 뽑는데 그 K가 K까지 여기가 그러니까 닷 K잖아요. 닷 K니까 그 소팅 된 거 중에서 처음부터 5개를 뽑겠다. 그게 그렇게 해서 이게 그 K 레이블인 것 같다는 생각이. 선생님, 근데 이게 여기 레이블드 포인트하고 뉴 포인트는 어디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 레이블드 포인트랑 뉴 포인트는 이걸 안 쓰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지금 아이리스 그 컴퓨터 매트릭스 때 잠시 썼었는데 K 값을 이제 5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앞서서 이제 물론 이제 KNN은 트레인이 없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지만 어쨌든 편의상 훈련 데이터를 이제 어 어디 훈련 데이터를 이제 라벨드 포인트, 즉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어진 데이터, 그 좌표값이랑 라벨이 주어진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리스.포인트 포인트, 이게 주어진 데이터 내에서 이제 예측을 수행할 하나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그러니까 어디서 받는 건가요? 위에 아이리스 지정해 데이터. 주는 여기 예, 아이리스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점 포인트라는 네. 그 열이 있나요? 아이리스 아, 데이터에? 이거 앞서서 잠깐만요. 얘가 어디에 있냐면, 저희가 앞서서 파스 언더바, 아이리스 언더바 로우 함수에서 보시면은, 이제 라벨드 포인트에서 이제 세팔 랭스, 위드스, 페탈 랭스, 위드스 이렇게 메저먼트 정의를 하고, 이제 어떤 각 수치가 있을 때 이것은 셋톱 바다 혹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의를 했었잖아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라벨드 포인트가 저희가 이제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어떤 라벨이랑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포인트가 이제 아까 질문을 하셨던 아이리스 수정 포인트입니다. 아이리스를 호출을 했을 때 저희가 아까 파스 언더바 아이리스 로우 함수를 통해서 이제 라벨드 포인트로 전부 정리를 했었잖아요, 데이터를. 라벨 하나랑 그 라벨에 대한 데이터들. 그래서 그럼 이제, 네, 선생님, 그러면 아이리스 데이터 안에 네, 벡터 열이 들어 있었던 건가요? 포인트라는 게. 그 아까 예, 포인트를 예. 벡터로 이거예요, 이거. 예. 잠깐, 더 정확히 하는 이거 보면 되겠네, 이거. 네. 그러니까 가청. 이걸 어, 벡터라고 보는 거고, 형태가. 이게 아, 벡터고, 네네네. 아, 이게 4차원이니까. 레이블이고, 이게 벡터고, 이게 그, 레이블이고. 그, 닷 포인트라는 거는 아까 클래스에서 정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아,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포인트가 벡터. 네. 근데 벡터는 그냥 그 타입을 쓴 거고, 아, 네, 맞습니다. 아이리스 닷 포인트라고 정의해준 라인은 어디에 있어요? 증명해준 라인이라고 하시면, 정의해준 라인이 따로. 여기, 잠깐만 올려보세요. KNN 네. 클래시파이. 그 함수 시작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이게 데이터 타입을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여기에다 이제 넣어줄 때 뭘 넣어주냐면 리스트 타입으로 레이블드 포인트 이 형식으로 리스트에다 데이터를 넣어주겠다는 거죠. 이 형식으로. 아, 그죠? 거기에 그 숫자들이 예, 있는 거죠. 각각 예, 4개씩.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각 로가 있는데 여기가 벡터 그렇게 숫자가 4개 들어가고 위스 그다음에 여기 하나 레이블이 들어가고 스트링으로 레이블이 하나 들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고 데이터를 이 KNN 클래시파이에 넣어줄 때 이런 식으로 넣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벡터고 여기에 레이블이 돼 있고 그건 거죠. 그 다음에 뉴 포인트는 뭐냐면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 하나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단지 이 디멘션이 똑같은 그 데이터가 하나 들어오겠다. 그죠? 그래서 뉴 포인트 데이터는 지금 벡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근데 지금 이게 인풋을 지정해서 하면은 이제 여기서 그
그 이거하고 이거 디스턴트를 계산을 해서 레이블을 붙여서 스트링을 아웃풋으로 빼주겠다는 이 함수의 역할이 그런 거죠. 지금 그러면 조미연 그 선생님 궁금하신 거는 저거 아니에요? 저 아이리스라는 클래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리스 그러니까 아이리스 닷 포인트에서 네. 그러니까 여기서 클래스에서는 포인트는 그냥 벡터야라고 타입을 얘기해 준 거고 근데 아이리스 네. 닷 포인트라고 하면 그게 정의가 된 부분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실제로 포인트가. 이게 지금 클래스에 보시면 라벨드 포인트에 이 포인트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이 포인트에 이제 뭐 타입이 벡터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 부분이거든요. 네. 네네. 이게 얘가 지금 아이리스고 이 아이리스 안에 보시면 포인트가 있고 라벨이 있는데 이 각각의 타입이 각각 벡터와 스트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네,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아이리스 닷 포인트라는 거를 정의해 주는 게 그 그냥 아이리스의 자료형이 레이블드 포인트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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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잠시만요. 그걸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이리스 테스트를 만드는 부분. 어디 있을까? 있으면 좀 여기서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이 아이리스는 이제 아이리스 언더바 테스트에서 네. 온 거고 이 아이리스 테스트는 네. 위에서 저희가 스플릿 데이터로 아마 정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럼 무엇을 스플릿을 했는지를 보면 네. 되죠. 여기 있네요. 아이리스 데이터네요. 그럼 아이리스 데이터는 그렇죠.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 아이리스 데이터가 그냥 원본 데이터의 70%씩 77대 3으로 나누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가지 숫자인데 네. 요거를 그러니까 아이리스에서 아이리스라는 클래스이고 닷 포인트 하면은 그냥 여기 뭐 꽃받침하고 뭐 나오는 그거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예요. 닷 포인트라고 하면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있는 숫자들 다 엮어서 벡터로 만들어 주는 건지 아니면은 닷 포인트를 어디에 따로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이리스 데이터. 잠깐만, 요 위에 어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위에 어디 있어야 아이리스, 될 것 같은데 사실 네. 제가 아이리스 데이터가 놓쳤거든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이건 네. 아, 그럼 아이리스 닷 포인트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요? 얘가 컴퓨터가? 잠시만요. 여기 밑에 보면 네, 어펜드하고 괄호 쳐가지고 아이리스 네, 닷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네, 네. 이게 포인트라고 하면 이 벡터인지 컴퓨터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여기 보시면 아이리스 데이터가 어떻게 이제 정의가 되냐면 이제 저희가 그 아이리스 데이터 로우 데이터 일단 웹에서 읽어온 다음에 그 읽어온 데이터를 한 줄씩 읽어가지고 그 한 줄에 대해서 파스 언더바 아이리스 언더바 로우 이 함수를 실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함수 자체가 어떤 데이터 로우를 하나 받았을 때 그 로우를 아까 봤던 라벨드 포인트로 이제 파싱을 해서 리턴을 해줘요. 그리고 그 파싱된 라벨드 포인트 로우가 이제 몇 개씩 모여가지고 리스트를 이렇게 쭉 만들게 되는데 그게 지금 아이리스 언더바 데이터인 거예요. 즉 아이리스 언더바 데이터라는 거는 형식이 리스트인데 안에는 라벨드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아이리스 어디 갔니? 어, 아이리스 데이터가 이제 보시면은 라벨드 포인트가 수없이 쌓여있는 하나의 리스트고 결국은 이 아이리스 언더바 트레인이나 아까 아이리스 언더바 테스트도 결국은 이제 똑같은 형태의 이제 라벨드 포인트가 쭉쭉 있는 하나의 리스트죠. 그리고 이 리스트에서 포문을 돌려서
아이리스라는 로우를 하나씩 뽑아낸 거예요. 그렇게 그렇지. 되면은 이 아이리스라는 하나의 로우 자체는 라벨드 포인트 클래스가 되는 거고, 이 라벨드 포인트는 저희가 아까 포인트랑 이제 라벨이었나요? 네. 이 두 항목을 각각 정의를 했기 때문에 점 포인트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리를 했군요. 아까 네. 레이블드 포인트를 위해서 포인트와 레이블로 정리를 했군요. 그러니까 아이리스 닷 포인트가 그 숫자들 4개 벡터 형식으로 들어가는 건가 보죠. 네. 아, 예, 그러니까 네, 와, 감사합니다. 한번 어렵다. 공유, 코딩 초보는 무슨 말 하는지 참 어렵네요. 제가 한번 공유해 볼까, 이게? 아, 누가 뭐 대충 전체적으로 뭐 하려는지는 알 것 같은데 예.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들어가면 이게, 어렵. 그러니까 실제 이제 데이터들이 어떻게 출력이 되고, 그걸 숫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이해가 훨씬 되는데, 어, 정의를 했는데, 죄송해요. 찾으시는 동안. 정의를 했는데, 사실 클래스 레이블드 포인트에서는 포인트를 벡터라고만 얘기를 했지, 네. 앞에 그 숫자들이다라고 하진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아마 클래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지금 계속 이 질문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클래스 언더바 아이리스 언더바 로우가 이제 라벨드 포인트로 파싱을 하는 함수라고 아까 논의를 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로우 하나에 대해서 이제 라벨드 포인트에서 그렇지. 예, 음. 이 밸류를 플롯 형식으로 바꿔서 이제 넣어준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0.1이나 뭐 3, 뭐 2,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제 라벨 같은 경우는 이제 버지니카나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클래스를 정의를 할 때 네, 포인트하고 레이블로 이렇게 그냥 딱 나눠주기만 하면 네, 레이블 스트링은 한 개밖에, 예를 들어서 로우가, 네. 그러면 로우가 5개인가요? 아직? 그때는, 그죠? 로우가 2개인가요? 지금 이 return label point measurement label 할 때 이렇게 아, 되면 데이터에서 로우가 아니 칼럼이 몇 개가 되는 건가요? 하나는 리스트고 하나는 스트링이니까 네. 칼럼이 2개가 되는 거죠, 그죠? 저희가 이제 함수에서 전달해주는 매개 변수가 2개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2개니까 레이블드 포인트 클래스를 정리를 할 때도 2개만 써서 하나는 네. 포인트라고 두고 메저먼트가 아니고 이런 포인트가 식으로. 없어요, 여기는. 포인트라고 두고 하나는 레이블이라고 둬서 네. 앞에 거 첫 번째 열은 벡터라고 하고 두 번째 열은 번째 스트링이라고 벡터라고. 그냥 이렇게 아, 정리를 한 건가요? 그럼 여기 메저먼트가 100 그 포인트로 들어가고 레이블은 레이블 그런 루틴으로 모양이죠. 들어가서 그 네. 네, 포인트가 이제 클래스니까 점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신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음, 근데 클래스 그, 이름이 아이리스니까. 네. 나중에 이게 벡터가 지금 우리가 했던 그 리니어 엘지브라 그 파일 있죠? 거기에서 리스트 플롯으로 정의가 돼 있었어요. 음. 지금 그걸 여기에 그냥 있는 가져와서 하는 거니까. 거기서 우리가 벡터라는 데이터를 정의를 했어요. 그 리니어 엘지브라 그 파일로 가보면은 벡터는 리스트고 그 리스트 안에 플롯이라는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간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것도 나중에, 클래스예요? 리니어 알제브라 장애 벡터가? 나중에 유리 선생님 아니요, 저기 클래스 한번 클래스가 설명해 아니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타입을 그렇게 벡터라는 데이터 타입을 리스트 플롯으로 정의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벡터를 저기 보이네. No, 벡터는 no. 리스트 라인 넘버 어디요 3. 어디요 라인. 아, 라인 예. 저기 네. 예. 우측 상단에 제가 띄워놨는데, 벡터가 아, 플러스의 리스트로 임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그 measurement도 그죠? 그 무슨 parse row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리스트 네. 플롯이니까 그죠? 음, 대략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예, 그러니까 거기. 예. 제가 한번 제 걸 한번 해볼게요. 이게 데이터 스트럭처를 한번 제가 공유해도 되나요? 네.
이게 데이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실제 이제 아이리스 그 데이터에서 가져온 거고, 여기까지 이걸 메저먼트 포인트로 벡터로 묶어서 하나 표현을 하는 거고, 이게 포인트고, 이걸 레이블, 스트링 형태로 레이블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유리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파싱이 아니라 그 전에 읽어드리는 거 있죠? 이걸 하나 읽어드려서 이걸 하나 벡터로 저장을 하고 이걸 하나 레이블로 저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을 할 때는 뭐냐면 클래스 타입으로 메저먼트하고 그게 뭐였죠? 레이블하고 묶어서 다시 출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 프로세싱 할 때 보면은 이게 공통으로 다 있잖아요. 이걸 빼고 이제 이것만 이제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줄로 따로따로 처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벡터로 묶고, 이걸 스트링으로 묶고, 그렇게 해서 이거 두 개를 갖다가 또 묶어서 하나의 클래스 타입으로 리턴을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 아까 메저먼트하고 레이블로 할 때는 그러니까 원래 지금은 여기가 칼럼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그렇게 묶을 때는 요렇게 한 칼럼으로 묶고 요렇게 한 네, 칼럼으로 묶어 그리고 이제 클래스를 레이블드 아까 뭐였죠? 어쩌고 레이블드 저쩌고 할 포인트. 때 레이블드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첫 번째 거는 요거는 벡터로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스트링으로 한다. 이렇게 그냥 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벡터하고 네. 스트링을 묶어서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그게 클래스 스트럭처잖아요, 우리가 정의한. 예, 예. 그러니까 이 데이터 스트럭처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 클래스를 그렇게 정의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어디에서 구하셨어요? 이거 이거예요, 에, 이거 그냥. 우리 깃허브에 있었던 거기에 거. 있는, 어, 아니요, 기도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 URL이 책에도 있어요? 책 코드에? 예, 예. 어, 다운로드 받아서, 공개된 데이터셋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장한 다음에 그 저장을 해서 이제 로 바이 로 읽어서 이제 프로세스 해가는 과정. 예. 이게 제가 받은 코드에는 그게 이번 12장 맞죠? 예. 제가 받은 파이썬 코드에는 깃허브에서 받았던 거에는 이 CSV 파일 주소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예. 책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책에. 뭐 하여튼 아, 그래서. 예, 예, 그러니까 이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뭐 디스턴스 구하는 건 쉽지. 그 다음에 그 디스턴스도 있고 레이블도 있으니까 이제 레이블 하는 것도 쉽고. 요게 그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 딥러닝이란 책을 제가 예전에 그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스터디로. 그 책에 나오는 건데 이거 똑같아요. KNN 그 데이터인데 많이 쓰는 그 데이터가 또 있습니다. 잠깐만. 브림이 빙어인가? 이게 아마 빙어일 거고요. 잠깐만요. 사이즈 좀 키울게요. 이게 빙어고 이게 아, 도미? 맞나? 잠깐만 헷갈리네. 스멜트 뭐죠? 스멜트가 빙어예요. 근데 도미는 뭔지 모르겠네요, 영어로. 이게 빙어군요. 예, 스멜트가 빙어예요. 네, 예. 스멜트가 빙어고 도미는 영어로 뭐예요? 이게 도미인가 봅니다. 그러면은 도미는 영어로 뭐예요? 브림인 것 같은데요? 브림? 네, 브림. 맞나요? 맞네요. 네, 오, 네. 이게 뭐냐면 도미의 그 이게 한 몇 마리쯤 다 합치면 한 40 몇 마리쯤 될 건데 49마리구나. 49마리에 도미 35마리의 몸 길이랑 그 다음에 몸무게 측정한 결과고요. 빙어 14마리의 몸 길이랑 몸무게 측정한 결과예요. 요거를 갖다가 플랫을 해보면은 이렇게 어잉? 이것만 나올 리가 없는데. 그렇지. 지금 요게 이게 지금 섞여 있어서 그런데 잠시만요. 요걸 봐야겠다. 이게 지금 그 파란 점이 도미의 X축이 몸 길이고 Y축이 무게예요. 이게 쭉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도미가
길고 무겁고, 그다음에 빙어는 뭐 조그마니까 짧고 가볍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KNN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새로운 PC가 하나 들어왔을 때 이게 파란 점에 가까울까요? 주황색 점에 가까울까요? 라고 묻는 거거든요. 딱 보면은 아 이거 저 돔이겠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요거를 실제로 이게 지금 그 사이킨런에 있는 죄송합니다. 조금 올라갈게요. 사이킨런에 있는 KNN 정확히 클래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 네.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라는 이런 클래스가 있어요. 이거 다 구현돼 있어가지고 그냥 가져다 쓰면 되거든요.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려는 얘기 뭐냐면은 이거 딱 보면은 아, 이거 돔이겠네. 파란색이겠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프리딕트를 지금 여기 25,150이에요. 여기가 25,150. 여기 프리딕트를 해보잖아요. 여기가 0번이고 여기가 1번이거든요. 인덱스가 0번이 나왔어요. 여기 지금 이상하잖아요. 여기가 가까운데? 여기 가까운데 왜 0번이 나오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 함정이 있는 거예요. 길이는 10에서 40이고요. 몸무게는 0에서 1000이에요. 아, 스케일이 안 아, 맞잖아요. 예, 예. 스케일이 안 그렇구나. 맞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파란색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음, 실제로 XY 스케일을 맞춰서 그려보잖아요? 그럼 음.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은. 음, 이렇게 생겼습니다. 심지어 지금 잘 보시면은, 이 점은 좀 이상한데? 지금 뉴피쉬? 요 녹색 점은 좀 이상한데? 요거는 제가 잘못 찍은 것 같고, 실제로 보면은, 이 그림이 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색깔이 반전이 된 것 같아. 초록색이랑 노란색이랑 바꾸면, 그냥 제가 이거 전체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아무튼 핵심은 요거예요. 스케일이 안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거리가 저기 이렇게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제발 에러 없이 돌아라. 그래서 이걸 스케일을 맞춰보면은 요거 그림은 뭔가 맞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히려 이거는 그러니까 이쪽에다 맞춘 거네. 웨이트에다가 맞춰버렸네요, 그냥. 거꾸로 네네. 길이 쪽으로 맞췄으면 아마 좀 더 다른 느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UPC. 그 그림은 맞아 보이는데 네, 제가 그렇게 지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렇게 스케일링을 이렇게 하면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그림은 이 그림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쪼그라든, 이 폭이 쪼그라든 그런 걸 원했는데, 그러면 주황색이 다 밑에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황색이 여기 있고, 이 녹색이 뭔지 모르겠어서 제가 지금 그러는 건데, 요거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코드를 보는 거 가지고 넘어갈게요. 아무튼 여기 문제가 뭐냐면은, 스케일을 맞췄더니, 지금 이 거리를, 우리가 유클리드 거리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랭스는 거의 기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몸무게만 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스케일을 맞춰줘야 돼요. 스케일을 맞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전체 고기들 중에서 제일 짧은 거를 마이너스 1, 제일 긴 거를 1로 해서 전체적으로 리니어하게 스케일 맞추고, 몸무게도 제일 가벼운 걸 마이너스 1, 제일 무거운 거를 1로 해서 리니어로 스케일을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스케일을 맞춘 거예요. 랭스도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이게 뭘 기준으로 맞춘 거지? 이게 또 마이너스 맞추는 것, 2.5였으니까 아, 민, 정규 분포로 맞췄네요. 민 정규 디스턴스로. 분포가 되게, 네네네. 민이 제로가 되고, 그다음에 정규 분포 기준으로 그냥 맞춘 거예요. 그래서 랭스와 웨이트의 기준을 이렇게 맞춰야 사실 제대로 된 그 판정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프를 제가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여기가 UPC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가까운 5마리를 골라라 했더니 이제 제대로 고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음, 선생님 아까 scikit-learn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네, 저는 그 책도 하나 사왔거든요. 근데 scikit-learn은 뭐 할 때 쓰는 건가요? 사이킨런이요. 네. 머신러닝 할 때 다 쓰죠. 그러니까 뭐 scikit-learn을
모듈인가요, 뭐 라이브러리인가요 모르겠는데 그 네, 안에 트레이닝 모델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트레이닝 시키는 알고리즘을 짜서 코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이킷러닝을 네, 배우면? 네, 네. 지금 음, 이게 제가 예전에 스터디하면서 썼던 건데, 여기가 회귀 알고리즘인데, 이것도 아마 사이킨런을 쓸 거고요. 네, 여기도 사이킨런을 쓰고, 여기 사이킨런. 그다음에 또 뭐 있지? 그게 뭐 라이브러리인가요? 뭐라고 불러요? 사이킷러닝은? 라이브러리라고 불러야죠.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라고 불러야죠. 아, 그, 이것도 회귀고, 트리. 이게 트리 알고리즘도 책에 보니까 나오던데. 트리 알고리즘도 사이킨런. 네, 여기 트리의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라는 거 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머신러닝 관련된 거는 웬만큼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스케일링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그거를 스케일링 하지만 단위를 뭘로 쓰냐에 따라서 웨이트나 랭스의 단위를 뭘로 쓰냐에 따라서 이게 다 숫자들이 다 달라질 네, 텐데 네, 네, 맞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 방식을 그 거리를 적당하게 하는 단위가 되는 건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 애매하게 생각되기도 해요. 모를 때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길이도 정규 분포고 웨이트도 정규 분포라고 가정하고 그냥 여기 민 값이랑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구해가지고 그걸로 다 노멀라이즈 그런 식으로. 시켜버리는 게 제일 네, 간단하죠. 그런 식으로 한다는. 네, 네, 네. 조금 아까 코드에 잠깐 지나갈 때 보니까 그 민에서 거리 구하는 거, 민 디스턴스 그거 썼던데. 여기 있네. 16번. 네, 네. 네, 네.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여기 이 프리딕트라는 게 결국 아, 새로운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이거는 그 어느 클래스에 해당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원래는 제가 25cm짜리 150g짜리 생선을 넣었던 건데 이거를 민을 빼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나눈 거니까 이게 정규화를 하는 거죠, 데이터를. 우리 정규화한 데이터를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까 그러니까 우리 물리에서 쓰는 단위들이 있잖아요. 네, 아까 무게면 킬로그램인가요? 킬로그램이고 길이는 아마 미터 거 같은데. 네, 그잖아요. 그렇게 네, 맞춰지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꼭 이 방식을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네. 네, 실제로 그런 일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스케일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그게 우리 좀 어려운 문제가 있구나 거기서 네, 거리라는 말을 할 때 좀 어려운 네. 문제. 그 우리 스케일 저번에 문제가, 네네, 말씀하세요. 네. 아니 우리 처음에 할 때 코베리언스하고 코릴레이션 할 때도 코베리언스는 스케일을 고려를 안 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스케일을 고려해주기 위해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그러니까 나눠주면 그게 수학에서는 코릴레이션이었던 것 이제 같아. 그게 숫자들로만 됐으니까 좀 분명한데 이렇게 음, 생활에서 단위를 뭘로 음, 쓰기 때문에 예, 약간 애매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참, 제가 재밌는 거 데이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예. 강의 자료, 지금 이제 막 최근에 만들었던 강의 자료의 일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 이거다. 요거 보이시나요? 이거 보이시죠? 네, 그래프. 예, 예. 이게 뭐냐면은, 어떤 그 기체의 온도에 따라서 그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기에 그 플랫을 그린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아마 회귀도 나올 것 같은데, 선형 회귀 같은 거 하셨나요, 혹시? 다다음 주쯤에 이따가 할 거예요. 네네. 다다음 주에 하겠죠. 선형회귀 같은 거 나올 것 같은데, 선형회귀가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빨간 점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찾으시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냥 생각하면,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으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걸 풀어주는 그 파이썬 함수가 있어요. 파이썬 함수가, 이거는 그 사이파이라는 모듈 밑에 있는 그 커브핏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요거 해보잖아요. 이 커브핏이 원래 되게 잘 동작하는 함수거든요. 근데 커브핏을 그냥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요. 빨간색이 true고 파란색이 이게 얘가 만든 모델이거든요. 이게 안 맞잖아요, 두 개가. 이게 왜 안 맞냐면은 지금 사람 눈이 보기에는
그냥 이쁜 그래프로 보이는데 사실은 요 요 Y 값을 보잖아요. 그럼 Y 값이 스케일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제일 작은 값은 0.001호고 제일 큰 값은 790이에요. 스케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스케일 차이가 너무 큰 경우에는 그 뭘 하든지 간에 아무튼 잘 동작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걸 어떻게 맞추냐? 좋은 방법이 있죠. 로그를 씌우면 됩니다. 아, 네. 로그를 씌우면은 이게 음, 약간 이런 모양으로 펴지죠. 그래서 로그 씌우고 이거 저기 피팅하면 되게 잘 돼요. 음,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그리고 스케일이 너무 Y축만 로그를 씌우나요? 그러면 네, 그때? 네. Y축만 로그를 이 경우에는 Y축만 로그를 씌우면 됩니다. X축은 그 이분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해석이 조금 좀 까다로워질 것 같은데. 로그를 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아, 그거는 로그 취해서 모델 만든 다음에 그걸 다시 익스포넨셜 하면 됩니다. 음, 익스포넨셜 안 되나? 네. 로그 치운 거 다시 반대로 역함수로 응용보다는. 보내주면 되니까. 네. 그럼 되구나. 네. 그렇게 하면 잘 맞아요. 실제로 그래서 해보면은 이렇게 안 맞잖아요? 제가 요거를 10에 요거를 지우고 나서 잠깐만요. 요거 어떻게 했더라? 잠깐만요. 저 로그 10을 한 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이걸 바꿔야지. 어?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음, 아, 그래서, 어, 죄송합니다. 이거 한 15초만 주시고 되면 보여드리고 안 되면은 그냥 하는 걸로. 아이씨, 까먹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요 스케일이 너무 크다? 그럼 여기다 로고 씌우고 하면 됩니다. 음, 아, 이게 돼야 되는데. 재미있는데. 음, 음. 로그를 씌우면 약간 더 이렇게 직선처럼 바뀌겠네. 그러니까 그렇게 원래 그래프가. 바꿔놓고 우리가 하여튼 이게 선형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좀 해놓고 나서 다시 또 원래대로 되돌리면 되니까. 네, 네. 그게 재밌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닌데, 제가 지금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네. 약간 더 선에 가깝게 된 것 같아. 아니, 원래 이게 정확하게 딱 맞아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뜨면 안 되는데, 이게 떴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인 건데, 지금. 음, 비선형 회귀 분석 이렇게 써 있네. 꿈에 나오실까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 계속 꿈에 나와서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이, 됐다. 끝났다. 어떻게 하셨어요?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 어디, 제가 아까 여기 P가, 지금 어차피 온도는 X축이 온도인데, 온도는 다 이분하게 가 되어 있는 점들이에요. 근데 P가 압력인데, 여기가 스케일이 너무 크게 차이 난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T랑 P랑 모델을 찾는 게 아니라 T와 로그 P의 모델을 찾는 식으로 그렇게 문제를 좀 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트레이닝이 아니지. 그러니까 피팅을 할 때, 그러니까 커브 핏을 나중에 회귀 분석하실 거예요, 아마. 그때 T랑 P랑 찾는 게 아니라 T랑 로그 P를 가지고 이걸 찾고 요 관계식, 그러니까 지금 실제 이 모델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여기 보이시려나? 이렇게 생긴 모델이거든요. 여기 P는 여기 10에 요거. 근데 양변에 로그 씌우면은 로그 P는 여기 지수만 남을 거잖아요. 그러면 로그 P를 여기 C 더하기 T분의 B로 잘 표현할 수 있는 ABC를 찾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 ABC를 그 로그 P에 대해서 ABC를 찾아라 라고 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요 ABC를 찾았을 거잖아요. 근데 아까 원래 식이 이게 아니라 10의 요거 승이었잖아요. 그래서 10의 요거 승으로 바꿔준 거예요. 원래 데이터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아, 당황했었는데, 아, 다행이에요. 근데 어떻게 로그로만 바꿔줬는데 이게 딱 맞네요. 오, 신기하다. 여기, 원래로 그, 돌려줬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이쁜 그래프지만 컴퓨터가 보기에는 별로 이쁜 그래프가 아니니까 요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이런 식으로 바꿔보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스케일이 네. 딱 뭔가 다루기 좋은 스케일이 됐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모델을 만들어야 모델을 잘 찾아준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음, 아, 그래서 그리고 원래로 돌려주니까 네, 그 그래프에 정확하게 일치하게 그렇죠. 그렇죠, 되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도 그렇고 이런 숫자를 다룰 때에는 스케일이 너무 차이가 나면은 그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make sense 하네. 그러니까 뭐 옛날에 로그라는 숫자를 개발한 게 만들게 된 계기가 우주 거리를 측정하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아, 좀 그렇죠. 간단하게 해보자. 네, 큰 그러니까 수를 너무나 스케일이 큰 수를 다루니까 그거를 이렇게 스케일을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네, 그 네, 스케일이 한 자릿수로 딱 주네 로그 변환하니까. 그렇죠. 네. 그 로그가 참 신기한 것 같아. 그 조화급수도 참 거기 비슷한 거 신기한 거.